네, 등기 이제 신청 절차인데 신청 절차도 이게 하나의 절차예요. 그래서 큰 흐름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두 번째 테마까지 했습니다. 등기 신청 적격까지 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테마를 보죠. 세 번째 테마. 자, 그러면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제 등기 신청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 신청. 그래서 3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등기 신청인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죠. 매수인,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입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일 때. 자, 만약에 4월 1일 날 이제 매매 계약서를 썼고요. 자, 4월 30일 날 잔금을 모두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하면은 그때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잔금 다 지급했다는 영수증하고 매매 계약했다는 계약서 두 개 들고 와서 등기소 와가지고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을이 혼자 와서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서류들만 들고 등기해 주세요 하면은 등기원이 등기를 해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매 계약서 위조될 수 있는 거죠. 잔금 지급했다는 이런 거 다 위조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위조된 서류를 가져와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다고 해보죠. 갑은 판 적도 없고 잔금 받은 적도 없는데 판 적도 없는데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죠. 우리의 등기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다 보고 안 돼버린다는 거죠. 거래한 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등기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진정한 등기가 되도록 할 것이냐. 신체관계 부합시키는 등기가 돼서 유효한 등기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최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신력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절차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진정한 등기가 되도록 할 것이냐. 그 수단으로서의 절차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을만만 믿고 을이 가져온 계약서, 잔금 지급했다 이것만 믿고 등기를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를 하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 갑이죠, 갑. 이 사람도 함께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래서 정말로 팔았다, 잔금 다 받았다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등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혼자서 와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공동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공동으로 신청. 그럼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를 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도 오고 을도 오고 해서 등기소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갑과 을,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사람이 직접 등기소 가는 경우는 없죠. 누가 갑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법무사한테 맡기죠. 근데 법무사가 그러면은 쌍방을 대리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채무의 이행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민법 대리에서 쌍방 대리나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은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쌍방 대리 자기계약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쌍방을 대리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법무사가 가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죠. 원칙대로 하면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쌍방 대리를 통해서 법무사가 하는데 이제 원칙적인 내용은 이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단독으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한테 등기 절차 협조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러면은 을이 갑한테 지금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등기 청구라고 하는 거죠. 갑과 을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요구하는 건 신청이라고 했죠. 공동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등기 절차를 협조해달라고 요구하면 이때는 등기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 등기 청구라고 하는 거죠. 등기 청구.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어떻습니까?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는 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등기 청구는 등기의 종류가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이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이전 등기 하는데 협조하라라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제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을만 이렇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느냐 갑한테 그건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팔았어요. 을이 이제 갑으로부터 물건을 사가지고 잔금 다 지급해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갑도 등기소에 나오고 을도 등기소에 나와서 공동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을이 안 나와요. 을이 안 나오는 게 왜 안 나오냐? 자기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자기 집을 아직 못 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팔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를 해버리면 1가구 2주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과세가 될 것 같으니까 을이 갑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 집 팔릴 때까지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팔리면은 등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갑이 문제가 생겨요. 갑이 물건 집 팔았으니까 집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내가 새 집을 등기해버리면 내가 1가구 2주택이 돼버리잖아요. 1가구 2주택이 되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고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갑이 등기 의무자로 손해를 본다고 해서요. 갑이 혼자 와서 또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은 혼자서는 등기를 또 갑도 넘기지를 못해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을이 등기소에 안 나오니까 을은 갑은 어떻습니까? 빨리 등기소에 나와서 협조하라 라고 청구를 또 하겠죠. 그럼 이때 갑은 등기를 넘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는 청구죠.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 인수 청구라고 해요. 등기를 빨리 가져가라. 등기 인수 청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으로 신청하기 위해서요. 을도 등기 청구권을 갖고요. 갑도 등기 청구를 갖죠. 둘 다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그럼 우리가 민법상에서요. 등기 권리자 그러면은 민법상에서는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수인도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매도인도 등기 인수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둘 다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갑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고 그럼 갑이 등기 권리, 등기 인수 청구를 하면은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을이 이전 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의무자가 될 수 있고 을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데 등기법에서의 우리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우리는 누가 행사하느냐, 등기 청구를 누가 하느냐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오로지 등기부의 액면만 봐요. 액면만 보고 그 등기를 통해서 액면만 보고 권리를 취득하거든요. 이득을 얻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하고요. 액면만 보고 손해를 보거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을이 만약에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공동신청에 의해서 등기소에 등기가 되면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겠죠. 또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 인수 청구권 행사해서 갑과 을이 공동신청해서 등기가 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을이 등기 청구를 행사하든 갑이 등기 청구권 행사하든지 간에 모두 누가 등기 권리자가 돼요? 등기 부상에서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등기가 되니까 언제나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요. 등기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을이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을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갑이 등기 인수 청구를 해서 결국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요.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씁니까? 갑이 등기 인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매도인 갑은 항상 등기 의무자, 매수인 항상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다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다룹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래서 민법상의 등기 권리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등기법상으로는 언제나 누가 등기 청구권 행사든지 간에 항상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가 돼요. 딱 그 정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보죠. 공동신청주의에서 1번 보시면 등기는 법률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요.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판단 어떻게 하느냐? 등기부만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해요. 누가 행사하느냐를 청구를 하느냐는 구별하지 않고요.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가운데 그 등기의 진정성 보장. 우리 등기 절차는 등기의 진정성, 실체관계 부합되기 위한 등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절차들이에요. 그 첫 번째 수단으로서 바로 공동신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를 이제 구별하는 내용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매도인은 항상 등기 의무자가 돼요. 누가 권리를 행사하든지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되니까. 그리고 매수인은 항상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을 때 이 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가 됐는데 이것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가장 매매한 등기예요. 그럼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해결할 거 다 해결한 다음에 원래 자기 거니까 이건 무효니까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야 등기 이제 말소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요. 말소하는 것도 혼자서 말소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진정한 등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하고요. 말소도 공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소를 공동으로 하게 되면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어요? 갑이 이제 말소가 되면 등기부상으로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고 등기부상으로서 권리가 상실되는 사람은 을이죠. 그럴 때는 을이 등기 의무자,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이전 등기할 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 말소할 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말소를 합니다. 권리를 등기만 보고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득을 받는 사람. 보통 일반적으로 매도인도 등기 인수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매수인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칸을 보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A 앞으로요. 전세권 이제 설정 등기를 합니다. 뭐 5억 전세금이라고 해보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도요. A 혼자가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공동으로 해야 돼. 이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럼 이때 공동으로 갑과 A가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A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어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어요? 이 등기는 누가 요구하겠어요? A는 전세금이 5억이니까 전세금 지급했겠죠. 그럼 전세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갑은 등기 일반적으로 안 해주려고 하겠죠.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A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A가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왜 A는 어떻습니까? 이런 등기가 되어야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고 대외적으로도 전세권자가 돼가지고 5억 원에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등기를 통해서요. A는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고 갑의 소유권은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 A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전세기간이 다 끝나가지고요. 그러면 이걸 말소를 해요.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어요? 말소는 누가 요구하겠어요? 갑이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소가 되면 A는 전세권이 등기부상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갑은 다시 원상태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말소할 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다음에 쭉 와서요. 전세권 말소 등기는 이제 전세권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뒤바뀐다는 것이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전세금의 증액이나 감액을 했을 때요. 요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요. 원래 전세금이 5억이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금을 3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합니다. 증액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이 5억 원을요. 3억으로 증액하니까 전세금이 얼마가 돼요? 8억이 되겠죠. 자, 전세금을 증액해달라고 하게 되면요. A가 기분 나쁘겠죠. A가 나쁘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나쁘다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전세금의 증액 등기는 A가 등기 의무자가 되느냐, 손해보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은 증액을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A가 3억을 지급을 했어요. 증액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하는 거죠. 3억 지급하지도 않고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3억을 지급해줘야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 3억을 먼저 지급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3억을 지급했으니까 이 5억 원을 이제 8억 원으로 증액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갑이 요구하겠어요? A가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A가 요구할 거 아니에요. 3억은 이미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등기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금이 올라가면은요, 전세권자는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등기부만 보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따집니다. 자, 그러면은 5억 원으로 있을 때 A의 전세권이 5억 원으로 있을 때하고 A의 전세권이 8억 원에 있을 때하고 A가 이득이 돼요? 손해가 돼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나갈 때 얼마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5억. 이때는 얼마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8억 받고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때는 어떻습니까? 5억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우선 변제를. 그런데 8억으로 되어 있으면 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8억을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전세금을 8억을 지급했는데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우선 변제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5억. 8억을 지급했지만 5억밖에 못 받죠. 8억 등기가 되어야 8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A가 요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등기를 통해서 A는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안 돼 있으면 5억밖에 못 받는 것을 돼 있으면 8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등기부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값이 올랐기 때문에 A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이고 우리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등기부만. 등기부만 봤을 때 5억으로 돼 있을 때보다 8억으로 되면은 A가 이득이 되잖아요. 5억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 8억까지 우선 면제를 받으니까.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전세금을 감액할 수도 있는 거죠. 감액. 자, 처음에는 5억인데 전세값이 워낙 떨어져 가지고요. 3억으로 전세금을 줄입니다. 3억으로 줄이면은 갑이 A한테 2억 원을 지급했겠죠. 2억 원을 지급했으니까 이제 3억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억으로 줄여달라는 것은 갑이 요구하겠어요? A가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갑이 어떻습니까? 2억 지급했으니까 빨리 3억으로 감액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갑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A가 뭐 이렇게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갑이 요구하면 하겠죠. 그러면 전세금이 감액되면은 A는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손해죠.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걸 이제 3억만 받게 되잖아요. 3억만.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등기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되면은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 감액을 하게 되면 누가 등기권리자예요? 소유자, 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증액에 있어서 누가 권리자가 돼요? 증액은 전세권자가.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테니까, 얘가. 그러면 감액을 할 때는 설정자가 등기권리자. 뒤바뀌게 되겠죠. 증액이냐, 감액이냐. 여기는 감액은 없지만은 증액이 이렇게 되면은 감액은 거꾸로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개념을 봤어요. 우리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부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서로가 뭐 두 사람과의 돈을 얼마를 지급했느냐, 지급하지 않느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등기부만 보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정말로 잔금을 지급했는지 안 됐는지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등기만 보고 권리의무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고정돼 있어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자, 그러면요 2번 보시면 이제 예외가 나와요. 예외. 항상 공동신청, 이게 원칙보다는 예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공동신청해야 되는데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등기가 되면 갑으로 보존 등기가 되겠죠. 갑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보존 등기는 누구랑 함께 해요? 혼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가서. 물론 혼자 갈 때 우리가 나중에 보존 등기 절차를 다룰 텐데 보존 등기 할 때는요. 자기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혼자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가요?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보존 등기는 성질상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가로 2번을 보죠. 2번을 밑에 단독 신청하는 경우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성질상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상태에서 이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말소는 갑이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등기부에 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단독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번에서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 보시고요. 자, 2번은요. 만약에 이것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아니라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라고 해보죠.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갑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사망해가지고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갑에게서 을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 갑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죠. 사망한 사람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죠. 사망한 사람은 어떻게 등기를 신청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을이 혼자 가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이제 을이 혼자 가서 신청할 때는요. 이걸 가져가야 되겠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매매했다는 증명서, 매매 계약서 이런 걸 가져가겠지만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내가 상속인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막 해주는 거 아니니까. 상속이라는 건 증명하는 것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관계 등록부 들고 가서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는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갑이 사망했다는 사망증명서 이런 거 가져가야 되겠죠. 사망증명서. 그 다음에 상속인이라는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걸 들고 가가지고 혼자서 하는 것이지 갑이 사망했으니까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상속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상속.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2번 위에 단독 신청에서요.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중간쯤에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예요. 등기 의무자가 사망했다든지 보존 등기 할 때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단독을 하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랍니다. 갑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을도 살아있고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죠.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을 이건 이제 공동으로 당연히 신청해야 되겠죠. 공동으로 신청해가지고 4월 30일 날 잔금 다 지급한 다음에 이전 등기의 절차에 협조하라고요. 등기 청구를 했어요. 이전 등기 청구를 했는데 갑이 나타나질 않아요. 등기소에. 등기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갑이 협조가 있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갑이 끝까지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등기소에 끝까지 안 나타나 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동으로 신청하던 이유는 이거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아직 등기 전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청구권이 있다라는 사실. 이 청구권이 인정되면 등기를 할 텐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사실. 을 말만 믿고 등기를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그냥 매매 계약서하고 잔금 지급했다. 잔금을 지급해야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약법 하다 보면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해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을 말만 믿고 청구권이 있구나 해가지고 등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자도 함께 와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면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 있구나 해가지고요. 청구권 있구나 해서 등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협조를 안 해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갑과 공동으로 와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걸 증명해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갑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 증명이 되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 증명하는 방법은 결국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람이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 판결에서 증명돼가지고 판결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사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판결서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판결서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등기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끝까지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하겠죠. 을이라는 사람은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청구를 원래는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만 하면 되는데 갑이 계속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소로서 청구를 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자만 붙으면 이제 법원에 청구한다는 거죠.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이라는 사람. 여기 을이죠, 을. 을이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그럼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제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계약서 들고 가겠죠. 또 잔금 다 지급했다는 그 영수증 들고 가겠죠. 가가지고 이제 입증을 할 거 아니에요. 증명을 하게 되면 증명이 됐죠. 증명이 됐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때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이 승소 판결은 무슨 판결이에요?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 있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승소 판결일 뿐이잖아요. 소유자라는 판결이 아니에요.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구나라는 판결일 뿐이잖아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구나라는 판결일 뿐이기 때문에 그 판결회에서 내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됐죠. 그럼 이제 판결문 들고 가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법원의 판결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함께 갈 필요가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독 신청에 의해서 결국 을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물권법에서요. 법률의 규정에야 물권 변동해서 등기가 필요 없는 법률의 규정에야 물권 변동해서 그때 판결이 나오는데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지 이런 이행 판결. 이건 뭐예요? 등기를 이전하라는 이행 판결이죠. 등기를 아직 등기가 되기 전에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는 거예요. 감 너는 빨리 을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등기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등기 절차의 협조를 이행하라. 이것을 이행 판결, 이행 판결.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입니다.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 등기를 이전하라는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이런 이행 판결은 어떻습니까? 이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거,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나 물권 변동에서 이행 판결은 없습니까?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 판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을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갑도 마찬가지고 갑이 을한테 빨리 등기 가져가라 하는데 을이 등기 절차에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으면은요 혼자서는 등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등기 인수 청구를 한다는 거죠. 을한테 등기 인수 청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니까 결국 소송으로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자만 붙으면 이제 소송이 되는 거예요. 인수 청구 소송. 자, 거기에 대해서 갑이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겠죠. 갑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어떻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갑의 단독 신청에서 누구 앞으로 등기를 해요? 갑 앞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죠.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은 소송은 등기 권리자도 제기할 수 있지만 등기 의무자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도 제기할 수 있고 등기 권리자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죠. 등기 권리자가 자기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을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패소한 갑은 패소했을 거 아니에요. 패소한 갑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하든지. 그럼 반대로요. 갑이 등기 인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이때는요, 갑만이 이렇게 단독으로, 이 사람이 승소했잖아요. 갑만이 소송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여기서는 을이 패소했을 거 아니에요. 패소한 을이 신청할 수는 없어요. 신청할 수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번을 보죠. 3번. 그러면 단독 신청하는 등기에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든지 아니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서 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그 판결서에서 자기의 등기 청구권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방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결국 소송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송을 승소 판결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죠. 밑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뒤에서 다룬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가시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들어야 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끝까지 안 넘겨줘요. 돈만 받고. 그러면은 을은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하면 되는 거죠.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해서 등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니요, 갑이라는 사람이 얼른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지금은 누가 소유자예요? 평이 소유자예요. 그럼 이 승소 판결은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는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일 뿐이에요. 을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받아봤자 이제 소유자가 병이 됐으니까요,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돼요. 승소 판결 받으나 마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뭘 해야 돼요? 갑이 딴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이 미리서 가등기를 해놨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등기 시간 했죠. 가등기를 미리 해놨을 때는 딴 사람한테 팔아봤자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본등기 해버리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놓으면 안전빵이 될 텐데, 가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단독으로 신청해서 소유권 취득하려고 했는데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승소 판결 받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을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뭘 해야 돼요? 갑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막는 걸 뭐라고 하느냐?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요. 갑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들어가요. 가처분을 해놓고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가짜가 들어가죠. 가짜가 들어가는 것은 아직 승소 판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압류 잠깐 설명했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경매를 시작할 수 있지만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돈 빌려준 사람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했죠. 이게 가압류라고 했죠. 그럼 가압류는요, 누가 하느냐? 돈 빌려준 사람이 경매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가압류. 그럼 가처분은 누가 하느냐?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니죠.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취득하려고 하는데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등기 청구권자들이 자신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딴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하고 들어가요. 근데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가처분. 우리가 나중에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루게 돼요. 가처분. 이런 것까지 우리는 다 다뤄요. 등기. 그럼 가처분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혼자 가가지고 가처분 해주세요. 등기소에서 가처분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가처분 해주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법원에 먼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 내가 돈 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물건을 안 넘겨줍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겨봤자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처분을 좀 막아주세요라고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요.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딱 봐가지고요, 이 사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요, 받아줘가지고 가처분을 받아줘요. 받아주면 이제 법원에서 받아줬으니까 등기소 연락해서 야 빨리 가처분 해줘라. 그리고 이제 가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느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루게 돼요. 한 걸음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는요, 승소 판결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빨리 했느냐 안 했느냐.
가처분을 빨리 했느냐 아니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안 해놓으면요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압류, 가처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까지 우리는 등기법에서 다 다룹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세 번째 테마로서 등기 신청을 누가 하느냐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등기고리자 등기운전 공동 신청이지만 일방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성질상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요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테마를 보죠. 네 번째 자 그 밑에요 365페이지 맨 밑에 있죠. 그러면은 가장 일반적인 건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동으로 신청할 때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하느냐 신청 방법이 나옵니다. 신청 방법. 그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할 때 그러면 공동으로 이제 신청을 해요. 갑과 을이. 그래서 신청 방법이 나와요. 그럼 신청 방법은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이 사람들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갑과 을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신청을 할 때는 구두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은요, 신청서 어떻게 쓰는지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 하는데 출석을 해가지고요, 신청서.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첨부 서면들을 또 가져와야 돼요. 첨부 서류. 첨부 서류를 우리가 뒤에서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신청서 첨부 서면은 나중 시간에 다루는데 신청서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방문 신청이라고 합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직접 둘이 출석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요 등기부가 다 전산화가 됐다고 했죠.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직접 갑과 을이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없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해 버릴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죠.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뭐냐?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요. 요 신청서하고 첨부서면을요. 바로 송신해 버려요. 등기소로. 송신해 버리는 방법. 이걸 전자신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자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자, 그럼 보죠. 먼저 방문 신청이 나오죠. 자,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 정보, 우리가 원래는요, 서류라고 했던 거, 신청서, 첨부 서면, 이런 것들을요, 지금 등기가 전산화가 되면서 다 정보라는 말을 붙여요. 신청서를 신청 정보, 첨부 서면을 첨부 정보.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용어를 예전에 종이로 된 등기 시절에서는 이제 서류라고 했고 지금 전산화가 되니까 정보라는 말을 좀 바꿔서 사용하는데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신청 정보는 신청서를 말하고 신청서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직접 제공, 즉 직접 출석하여 제공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방문 신청이고요. 자, 넘기시면은 2번 보시면은 전자신청 있죠. 옆에 가를 고 인터넷에 의한 신청 이렇게 되어 있죠.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으로요. 이걸 집에서 그냥 첨부 파일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첨부 파일로 다 묶어가지고 바로 송신해버리는 거죠. 인터넷으로 바로 보내버리는 방법. 이게 전자신청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방문 신청보다는 전자신청이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전자신청이 잘 나오는데 현실에서는요. 아직도 방문 신청을 해요. 방문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등기소 가게 되면요. 등기소 옆에 은행도 있고 뭐 다 있죠. 그리고 관공서도 있고 그래서 첨부 서류들을 가가지고 은행 가서 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채권 사야 되고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요. 등기소 주변에서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사로 가가지고 첨부 서류를 전부 다 모은 다음에 바로 신청서 합쳐가지고 제출하는 방법. 이러면은 바로 끝나요. 자, 그런데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송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서는 거기 써져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양식에 따라 집어넣어 그 빈 공간을 채워넣으면 되는데 첨부 서류들이요. 어떤 등기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첨부 서류들이 막 틀려져요. 그러면 그 첨부 서류들을 송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인터넷으로 다 스캔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스캔 떠가지고 전자문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송신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캔 다 떠가지고 이건 전자문서화 시켜야 송신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내버리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법무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법무사들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피곤하니까요. 그냥 서류들을 모아서 그냥 갖다 내버려요. 이게 더 빠르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아직도 방문 신청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나 시험은 주로 전자신청이 나오니까 전자신청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요. 전자신청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위에 3번을 보죠. 자, 방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거기 신청서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청서를 직접 들고 와서 출석해서 제출하면 방문신청이고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송신해 버리면 전자신청이 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이요. 이 사람이 방문신청을 하려고 해요. 방문신청 가면은 가가지고 신청서를 자기가 수기로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쓰려고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찢어가지고 다시 써야 되죠.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둘러다닙니다. 신청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다운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다 워드로 다 기입을 합니다. 오타 있으면 바로 수정하면 되죠. 그래서 다 워드로요. 직접 수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워드로 다 입력을 한 다음에 다 잘 됐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신청서가 등기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요. 거기다 잘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을 바로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출력을 한다는 거죠. 출력을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제출을 해요. 직접 가가지고. 그럼 이것은 전자신청이 되겠습니까? 방문신청이 되겠습니까? 방문신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 양식만 다운받아가지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을 출력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직접 갖다 제출하기 때문에 그건 방문신청이에요. 자, 그래서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 처리 조립, 이건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청 정보를 입력해, 거기다가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그 입력한 신청 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면은 이것은 전자신청, 그러니까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전자신청이 아니라 이것은 방문신청이라는 거죠. 방문. 이것을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라고 해요. 전자표준 양식. 양식에 의한 신청. 그러니까 전자 표준 양식이 있어요. 굴러다닙니다. 이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입력한 다음에 출력해가지고 갖다가 제출하게 되면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이것은 방문 신청이지 앞에 전자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전자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인터넷으로 송신할 때 전자 신청이라고 해요. 자, 그럼 밑에 이제 인터넷에 의한 전자 신청을 보죠. 전자 신청. 자, 그러면은 전자 신청을 하려면은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방문 신청을 할 때면은요. 이 사람이 신청서를 써요. 신청서. 우리가 신청서는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신청서는 갑과 을이 만약에 공동으로 신청하면요. 갑 이름, 신청인 갑 이름 쓸 것이고요. 을 이름 씁니다. 신청서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신청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사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를 확인하는 의사가 표시돼야 되죠. 내가 신청하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의사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으면은 그때 의사가 표시되는 거죠. 우리가 계약서도요, 여러분. 계약서가 이렇게 쓰면은, 계약서를 많이 보셨던 분 많이 보셨겠죠.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요. 무엇을 얼마에 파는지, X 물건 15원,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계약의 내용,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밑에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갑, 매수인은 을,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필요해요? 의사표시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5원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 의사는 어떻게, 의사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도장 찍어야 되죠, 도장. 다 읽어보고 을이라는 사람이 막판에 나 도장 못 찍겠다고 도장 안 찍어버려요. 그럼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도장을 찍어야, 뭐요? 의사표시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도장을 찍어야 이제 어떻습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사표시, 그러니까 목적,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등기소에 신청할 때도요. 신청하려는 의사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신청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근데 문제는 도장을 찍는데요. 갑과 을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은 신청할 의사가 없었는데 등기를 신청할 의사가 없었는데 을이 도장 위조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등기를 해버리면요. 또 무효인 등기가 돼버리죠. 무효인 등기. 그러니까 이런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도장이 정말로 갑이 찍은 거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을이 도장을 위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장을 찍을 때요. 갑은 어떤 도장을 찍어야 되냐? 인감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인감 도장을. 그럼 인감 도장은요. 갑만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감 도장을 찍었으면 이것이 인감 도장이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인감 증명. 인감 증명은요. 자, 동사무소에 인감 신고돼 있잖아요. 그리고 인감 증명서는요. 본인이 와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감 도장을 여기 찍고 인감 증명서를 가져왔다. 갑이 인감 증명서를 가져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이게 인감 도장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 갑이 정말로 도장 찍은 거 맞는구나 해 가지고 등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절차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등기가 부실화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인감이라는 거예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이때요,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요, 을이 만약 갑이 을의 도장 위조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일은 거의 없겠죠. 일반적으로 을이 싫다는데 갑이 부동산 넘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반드시 이거는 인감을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인감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의 인감 증명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누구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죠. 이 등기를 통해서 갑은 손해보기 때문에 너 정말 네가 찍은 도장 맞느냐, 네가 도장 찍은 거 맞느냐, 이걸 정확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되겠죠. 이 사람은 반드시 인감을 찍도록 하지만은 등기 권리자는 반드시 인감을 찍지는 않아야 돼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요, 등기 권리자, 매수인도 인감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난 산 적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딴소리 할까봐. 근데 여기 인감 도장이 찍어져 있다는 것은 을이 찍었다는 게 증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확실하게 나중에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투었을 때 그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감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을은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갑은 반드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인감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따 다시 또 나오니까 설명드리고요. 그러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신청을 할 때 돼요. 그럼 전자신청을 할 때도 전자신청서를 쓴 다음이었습니까? 신청서를 다 쓴 다음에, 신청서를 다 썼으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신청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컴퓨터 모니터 위에다 도장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도장을 어떻게 찍어요? 여기다.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신청을 할 때는요, 도장을 어떻습니까? 찍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대신에 이 사람이 정말로 신청하려는 의사, 도장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뱅킹, 은행 거래하게 되면요, 이체를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전자 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서명을 하는데, 전자 서명이 뭐냐? 자기만 알고 있는 공인인증 비밀번호가 있죠. 특수문자, 뭐 숫자, 뭐 해가지고 만든 거 있죠. 뭐 이 특수문자를 적는 거, 이게 뭐예요? 전자 서명이라고 해요. 나만 알고 있는 전자 서명.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는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서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 공인인증 비밀번호. 인증, 비밀번호를 적는 거죠. 공인인증 정보, 이걸 공인인증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공인인증 정보가 인감을 대체합니다. 그럼 공인인증 정보가 인감을 대체하기 때문에 전자신청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죠. 도장 자체를 찍지도 않으니까. 도장 자체를 찍지 않으니까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없어요.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이 도장이 인감도장이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인데, 전자신청을 할 때는 도장 자체를 찍지 않으니까 인감증명은 필요가 없고요. 공인인증 정보가 이를 대체를 해요. 그러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먼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전자신청을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 하나씩 보죠, 우리가. 자, 등기 신청인 해가지고요, 전자신청과 방문신청이 있는데, 방문신청은 우리가 등기 신청 적격에 있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 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신청은요, 자연인, 법인만 가능해요. 물론 3번 보시면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자연인이죠. 그래서 자연인, 법인만 가능하지. 참고해서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반드시 방문신청만 가능하지 전자신청은 못해요. 왜 못하느냐? 공인인증 정보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개인들은 우리가 공인인증 정보라고 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공인인증 정보에 해당하는 뭐가 있냐면 전자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개인에 있어서 공인인증 정보를 대체하게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전자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래야 이걸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요, 전자증명서 발급이 안 돼요. 전자증명서가 없으니까 공인인증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죠. 공인인증 정보가 없으니까요,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지 전자신청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요, 대리인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요, 직접 방문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그랬죠. 다 법무사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등기를요, 반드시 법무사한테만 맡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친구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대리는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대리권을 대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 아무나 대리할 수 있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제가 등기법 강의한다고 해서 제 주변 친척들이요,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저는 법무사 자격이 없어요. 변호사 자격도 없습니다. 없는데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등기를 가끔 해줄 때도 있어요. 가가지고 아니까 이제 절차해가지고요. 근데 굉장히 귀찮아요.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 비용 얼마 안 듭니다. 저는 우리 집 등기도 제가 안 해요. 제가 안 하는데 부탁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면은 좀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서 웬만하면 법무사한테 맡기라고 하죠. 우리 집 등기는 우리 집 명의는 다 제 아내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니까 뭐 아내 명의로 됐다고 해서 아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벌써 헤어질 준비를 하는 건지 아무튼 자기 명의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집 뭐 모든 게 아내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등기를 할 때도요 아내가 이제 합니다. 아내가 이제 등기하는데 당신 이제 뭐 이제 법 좀 아니까 그 등기할 때 그러니까 등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당신 좀 해봐라 그러면요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라고 해요. 그럼 법무사한테 맡기면은 아내는 이제 잘 모르니까 혼자 이제 법무사한테 가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신 시간 내서 좀 같이 좀 가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니다.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가서 이제 말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어떻습니까? 갔다 오는데 이제 가는데 몇 가지만 말해줘요. 법무사가 뗄 수 있는 서류가 떼지 못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인감증명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만 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신이 미리 떼놔라. 그래서 이거 떼가지고 이제 법무사한테 가면 나머지는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하고 이제 보내면은 안에 갔다 와서 야 이거 떼오는 사람 별로 없대요. 근데 어떻게 떼왔냐고 이렇게 인감증명서 그래서 칭찬받고 그랬다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대리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아무나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자격자 대리라고 해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대리할 수 있으니까 자격자 대리, 자격을 가진 대리이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자 대리, 즉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어요. 전자신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금 이제 자영업 하시면 세금 신고 같은 거 할 때요. 내가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세금 신고를 대리를 맡기려면요. 반드시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지 딴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신고 신청할 때요. 전자신고할 때 다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전자적으로 할 때는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감해가지고요. 자,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 때로는 인감을 첨부합니다. 그러나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공인증 비밀번호가 이를 대체하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감을 첨부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근데 인감과 관련돼서는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373페이지 보시면요. 373페이지 보시면 거기 첨부 서면 해가지고 뒤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인감증명이 나와요. 인감증명. 그러면 인감증명 나온 김에 방문신청 인감증명은 요새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죠. 인감증명 의의해가지고요. 방문신청할 때는 일정한 경우 제공하죠. 밑에 전자신청 있죠. 전자신청은 그 밑에 써있죠. 공인증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인증 정보가 인감을 대체하기 때문에 따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유효기간 해가지고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전 것을 제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최근의 것을 요구를 하고요. 양가로 3번 보시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경우가 다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가 딱 정해놨어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인감을 제공하도록. 그래서 한 8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1번, 기억번만 보시면 돼요. 기억번. 기억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그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거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갑이 등기 의무자로서 을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 의무자, 소유자의 인감증명이에요. 소유 명의.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해야 되지만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예요. 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라면은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소유자, 갑이 등기 의무자죠. 그러니까 이때는 인감증명을 제공해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을의 인감증명은 필요 없고 등기 의무자, 소유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그 등기 의무자, 소유자의 인감증명만 제공하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일정한 경우만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와서요, 366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자, 그러면은 공인인증 정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으로 송신하는 거예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송신하려면요.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로그인하고 들어가가지고 송신할 거 아니에요.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아이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뭘 해야 되냐.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이라는 것은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 그래, 아이디가 있어야 로그인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전자 신청할 때는 두 가지. 공인인증 정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쓸 거 다 쓰는 거죠. 신청서 다 쓰고. 그 다음 첨부 서면들 다 첨부시키고. 그 다음에 송신하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공인인증 비밀번호 쓰는 거죠. 공인인증 비밀번호 다 쓴 다음에 이제 송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죠. 미리. 그러면 사용자 등록하는 방법이 나온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자, 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전자 신청은 당사자가 하든지 대리는 자격자 대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다. 공인인증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나아가서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아이디를 발급받도록 사용자 등록. 자, 그러면 이때 사용자 등록을 할 때요. 그러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법무사한테 맡겼어요. 그럼 법무사가 이제 전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법무사만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 되지 우리까지 사용자 등록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용자 등록 된 사람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졌습니까? 법무사 자기가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 법무사는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 또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돼 있든지 자격자 대리인이 돼 있든지 둘 중에 한 사람만 아이디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 돼요. 이것이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본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자격자 대리인을 말하겠죠.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도 되고요. 본인이 반드시 사용자 등록이 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없으면 본인들이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 또 전자 신청이 가능하고.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하려면요. 한 번은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도 지급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등기소에 출석해가지고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갑이 만약에 직접 자기가 사용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 저 사용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요. 사용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등기소에서 그럼 여기다가 작성하세요. 라고. 우리 공무사 가서 뭐 하다 보면 다 여기다 작성하라고 주는 거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저는 사용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한 사람 이름 적어야 되겠죠. 그럼 이름 적을 때 내 이름만 적는 게 아니죠. 이때 적을 때였습니까?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다 적습니다. 갑이 아닌 사람이 갑 명의로 아이디 발급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다 적어요. 그러면 이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가져가야 되느냐? 주민등록번호를 가져가요. 허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이것을 주소 증명정보라고 해요. 주소 증명정보. 보통 주민등록등본은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지만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져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을 어떻게 쉽게 구해가지고요, 갑이 아닌 사람이 갑 이름으로 또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또 이걸 막기 위해서요, 사용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하면서 여기도 도장을 찍어요. 도장도 찍습니다. 사용자 등록 신청 의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서면으로 할 때는 항상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럼 이때 도장을 찍었을 때요, 갑이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 정보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갑이 아닌 사람이 아무 도장 찍어가지고 신청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요, 이 도장은요, 정말 갑이 신청하는 거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인감도장. 그러니까 직접 등기소 와서 사용자 등록 신청할 때는 인감도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감이 있기는 해야 돼요. 전자신청을 위해서도 인감이 있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을 찍었으면 이게 인감도장이라는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또 첨부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 신청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등본하고 인감증명서 이거 들고 가서 인감도장 가지고 와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이제 사용자 등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밑에 있습니다. 자, 첨부 정보에 가서 동그라미 기억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감 정보와 주소 증명서면을 함께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이렇게 직접 출석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이렇게 갑 이름 쓰고 성명, 주소, 그다음에 인감도장 찍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경우에도 통장은 있잖아요, 일단. 그렇잖아. 통장은 있고 거기 도장은 찍어져 있어요. 그러고 다음에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신청할 때는 따로 도장 찍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도요, 그러면은 정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등기소에는 가서 출석해서 신청서 작성해가지고 아이디 발급 받으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송신해 버리는 거죠. 인터넷으로 등기를 구체적으로 신청을 할 때, 송신할 때는 따로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죠.
공인인증 비밀번호가 이를 대체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기억 보시면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면요 3년간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3년이 가까워지면은요 3년 가까워지면 또 연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제3자의 등에 의한 등기 신청인데 이것은 큰 흐름하고는 등기 신청의 큰 흐름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 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4가지 테마를 했습니다. 4가지 테마. 신청 방법,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다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도 이어가도록 하죠.